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위안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십니까, 이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은입니다. 두 분은 혹시 네. 뭐 여쭤봐서 뭐합니까? 말해 뭐해. 네. 하지만 대학 때 만화방에 사셨습니까? 저는 만화방을 정말 좋아했습니다만. 아까 좀 들었을 때는 만화방에 거의 사셨다고 들었는데. 살았다기보다 저희는 만화 가게였고요. 그럼 빌려주... 그렇죠. 어렸을 때 사실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화 가게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한글을 깨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지금 제가 무슨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구도를 잡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 그때의 그 원동력이 지금까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만화방에서 저는 대여점 세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때 연체료를 제가 좀 많이 내서 이제 만화 산업에 제가 좀 기여를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네. 또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빌릴 수 있게 그리고 얼마든지 대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호모디지쿠스에서는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 기획자를 만나서 너무 재미있는 뒷이야기,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정말 취업하고 싶은 바로 그 회사의 기획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떠나볼까요? 네. 호모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오늘 호모디지쿠스를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웹툰 봄툰의 서비스 기획을 맡고 계신 권기훈 매니저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성덕이다, 성공했구나, 나도 가고 싶다, 꿈의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봄톤이라는 웹툰 플랫폼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의 기능을 정리해서 개발자들한테 전달할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유관부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진행하면서 서비스 구현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기획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웹툰을 평소에 좋아하셨는지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원래는 전공은 컴퓨터 과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신 권지은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UI UX라는 분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자나 이제 UI UX 경험들을 하다 보니 기능을 직접적으로 구현해내는 개발자보다는 이제 서비스를 분석하고 설계해서 좀 더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획 업무에 좀 재미를 느껴서 직업을 선택을 했고요. 네, 평소 컨텐츠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컨텐츠 분야 중에 하나인 웹툰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러게 그런 말입니다. 거 의미 없다.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매일 쓰고 있는데 뭐 좀 전에도 다 쓰고 오셨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저희가 하루에 4-5개 이상 정도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과학과를 나와서 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획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확하게 권기훈 매니저님께서는 플랫폼 서비스 기획자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자의 업무는 굉장히 광범위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매일 보는 매출이나 가입자 같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이제 점검을 하고 히스토리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개선점들을 도출해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리서치나 타당성 업무를 검토해가지고 이제 필요 스펙들을 정리를 하고 사업부 분들과 협의된 스펙을 기반으로 IA나 화면 그리고 정책들을 설계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디자이너들과 얘기를 하면서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개발자들과 얘기하면서 기능을 구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구현되고 나서 바로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또 QA라는 테스트 단계를 통해서
기획한 대로 개발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출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얘기만 들어도 좀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 네. 혹은 뭐 이런 부분은 그래도 보람 있다 하는 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워낙 디자이너와 퍼블리셔, 개발자 등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초적인 관련 지식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자는 이 소통하는 동시에 설득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최대한 근거 있는 기획을 바탕으로 항상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컴퓨터 과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기술적인 프로그래머 같은 이제 개발자 분들과 얘기할 때는 좀 소통하기 좀 쉽지 않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컴퓨터과학 전공을 해가지고 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쪽 관련 공부도 같이 해야 소통하기 조금 더 편리한 네. 것 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냥 예전에는 아 이건 안 돼요 하면 됐는데 왜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거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좀 힘든 상사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네, 만약에 개발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어쨌든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협의점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어떤 키오스크라든가 어떤 결제 시스템 같은 데 가면 야 이거 개발하는 사람은 절대 한 번도 안 써봤을 게 분명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요즘 좀 제대로 나아졌다고는 파악하셨어요. 하지만 무슨 어디 가서 뭘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갑자기 거기서 튕겨 나오면서 막 6개를 깔고 다시 들어가면 새로 고치면 되고 작성했던 거 다 없어지고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요, 그런데 네. 항상 유저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업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봄툰이라는 플랫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좀 많이 증가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봄툰이 다른 플랫폼과 좀 차별성? 뭐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웹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봄툰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BL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이제 여성향 전문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뿐만 아니라 만화와 소설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고 이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자유현재라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작가와 독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게 사실 뭐 어디가 더 좋아서라기보단 진짜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그 BL물이나 좀 여성향적인 작품을 좋아하면 무조건 봄툰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겟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네. 설정이 된 거군요. 그래서 저희도 타겟을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최대한 여자들은 많이 보고 있는 저는 꼭 봅니다. 제가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교수님도 얼마든지 보실 만한 콘텐츠.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떨까요? 충분히 남성분들도 좋아할 콘텐츠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어떤 장르 중에서 무협도 말씀하셨고 뭐 SF도 있을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순정 만화들도 있을 맞아요. 텐데 BL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건지 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 BL은 보이스 러브의 약자인데요. 보통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여자와 남자가 주체가 되는데 BL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남자가 주체가 돼서 이제 보통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브로맨스라고 하는 걸 조금 넘어서서 네. 약간의 뭐랄까 판타지 같은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게 이제 타겟을 정확히 설정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분명히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획자니까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웹툰을 사랑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출퇴근길에서 웹툰을 많이 찾게 되었는데요. 이제 웹툰을 작품 감상하는 측면에서도 정말 재미있지만 요즘에는 작가나 캐릭터들에 대한 팬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인기 있는 웹툰들은 이제 굿즈를 발행하기도 하고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팬덤층을 통해서 보다 더 인기를 끌어내고 있고요. 최근 인기 있는 웹툰은 영화화나 드라마화도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 유저들도 다양한 경로로 유입이 되면서 웹툰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은 웹툰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기서 일하고 싶다. 네. 그리고 내가 기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웹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플랫폼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도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플랫폼 서비스에 있어서 기획자의 그 중요성이 또 대두될 것 같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작가가 중요하지 UX가 좀 안 좋아도 결국엔 좋은 작가를 잡으면 다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나는 가치 있다 라고 사장님께 한번 어필 한번 해본다면요. 네. 우선 서비스 기획자처럼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바라보고 이제 분석해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중구난방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붙게 될 텐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서비스의 본질을 흔들리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기획자들은 항상 아침에 데이터를 보듯이 이제 서비스를 항상 분석하고 관심 있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저들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신규 유저들도 많이 데려올 수 있고 기존 유저들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조금 묵직한 질문이 있는데 새로운 기능이 네. 매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어느 정도 플랫폼이 자리가 잡히고 나면 네.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배치도 다 하고 네. 모든 게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기획자 그때부터는 조금 네. 쉬어도 되지 않나? 아,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처음 오픈하기 전에 정말 밤을 새다가도. 네. 그럼 왜 계속 있어야 되죠, 기획자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출시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유저들은 계속해서 니즈가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사후 관리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웹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플랫폼 서비스 기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IT 분야일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 IT 변화에 따른 어떤 플랫폼 서비스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느낀 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디지털 혁명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 네, 왔었는데요. 60년대 말부터는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디지타이제이션. 네.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는 물리적인 현상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리제이션. 그리고 마침 2010년대부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팬데믹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제가 이 플랫폼 분야를 조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트렌드를 꿰뚫는 하나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플랫폼 기업들의 슈퍼앱 전략.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사들인 후 SNS 비즈니스에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를 알파벳 X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트위터를 메시지 교환은 물론 전자상거래와 금융 업무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슈퍼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었던 것이죠. 머스크는 과거 슈퍼앱에 대한 비전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머스크의 슈퍼앱 프로젝트가 빅테크 SNS 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앱이라고 하는데요. 리서치 기관에 따라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앱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잘 알려진 것은 중국의 위챗입니다.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인스턴트 메시지, 온라인 쇼핑, 가상 지갑, 결제 서비스, 음식 배달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앱으로 성장했는데요. 이제는 중국에서 위챗 없이 생활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들도 중국 위챗에 자극받아 슈퍼앱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슈퍼앱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편리성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했던 수많은 절차가 생략되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높아지자 이는 만족도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또 기업으로서는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락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인데요. 락인 효과는 이용자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이용자를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기업에서 더 뛰어난 제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해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함께 제공되던 혜택 등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로 옮겨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것이죠. 여기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수익성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슈퍼앱은 국내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미 키워드가 됐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개인 간 소통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능을 한 군데로 모은 슈퍼앱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토스 또한 금융계의 대표적인 슈퍼앱으로서 자산 확인, 대출, 보험, 은행, 증권 등과 같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본 서비스인 배달과 함께 음식, 생필품, 뷰티 등을 판매하는 비마트를 선보이면서 푸드와 커머스를 아우르는 슈퍼앱이 됐죠. 숙박업계 1위인 야놀자 역시 숙박 앱을 넘어서 전시, 공연, 예매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여가 슈퍼앱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세금 환급 서비스 3.3, 명함 관리 서비스 리멤버, 차량 공유 서비스 소카 등도 대표적인 슈퍼앱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는 또 제가 열심히 했지만 또 현업에서 느끼는 그 트렌드 변화가 좀 궁금한데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챗 GPT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API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수겁이라는 서비스에서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해내고 그리고 그 정보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약하는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이제 일주일 만에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런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굿딱이라는 어플에서는 이제 제가 궁금한 건강 관련 질문을 하면은 이제 실시간 관련 답변과 해결 방안까지 제공해주는 건강 AI 챗봇도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제 보통 여행 가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맛집이나 명소만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행에 필요한 꿀팁 같은 것까지 제공을 해주는 여행 플래너 AI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앱 밖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그쵸, 맞아요. 굳이 네. 딴 데로 갈 거 없이 여행을 갈 거야? 이 안에서 다 해줄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아파? 그럼 여기다가 사진을 올려봐. 내가 진단도 도와주고 말도 해줄게. 예를 들면 아 봉춘에서 못 나가겠어요. 중독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하면 지우세요. 뭐 이런 대답을 해주는 API를 사용해서 생성 AI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챗 GPT 같은 생성 AI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 이미지도 이제 맘대로 창작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예전에 얼마 전인데 동물원에서 그 얼룩말 나와가지고 세로라는 이름을 가진 얼룩말이 나와서 한때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좀 패러디해서 생성 AI를 하는 어떤 회사에서 하룻밤새 1200여 장의 이미지를 창작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재밌게 패러디를 해서 막 이거를 이제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는 웹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림이고 이미지인데 이런 생성 AI가 웹툰 플랫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반드시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일을 좀 덜어주나요? 생성 AI가 있으면? 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웹툰이나 컨텐츠 업계에서도 생성 AI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AI 페인터라는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영역을 선택하면 이제 AI가 사람의 신체를 구별해서 채색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노마 AI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투툰이라는 서비스는 단순히 이제 스토리를 문자로만 입력을 하더라도 관련된 이미지나 채색된 이미지까지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작가들이 컨텐츠는 충분히 있는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제 그림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웹툰에 못 들어오는 잠재적인 작가들을 조금 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독실님 네. 웹툰 작가로 혹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대 교수님. 출신이지만 왜 제가 아직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시? 바로 그 봄툰의 그 작가가 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획자로서 이런 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스토리라인을 치면 API로 챗GPT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뭐 달이나 스테이블 디퓨저나 미드저니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내가 스토리를 만든 걸 갖고 도전, 나도 AI 웹툰 작가 이런 서비스를 좀 오픈을 하면 네. 오히려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물론 그걸로 진짜 입봉까지 데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획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채색해주는 서비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서비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면 또 누구나 그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AI 서비스도 잘 다루는 사람이 잘 다루는 거예요. 작가가 실제 웹툰 작가가 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엄청 멋있게 채색이 싹 되는데 개발자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땐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냥 말로만 프롬프트 치면 기가 막히게 그려준대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될 사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인문학적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독한 질문을 하는 독하다의 독실 빰빰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웹툰 플랫폼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돈도 많이 안 받을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시장을 교란하는 거니까. 물론 키다리 스튜디오는 아마존의 플립툰에 작품을 제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셨습니까? 네, 네, 뿐만 그렇죠. 아니라 여러 군데 작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안 독해서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그렇지만 한국의 웹툰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환영하지만 문제는 그 주도권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플랫폼이었었던 것들이 외산 플랫폼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3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만큼 한국 웹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플랫폼의 회원들이 우선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유저들을 이탈하지 않도록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번역이나 로컬라이징에 조금 더 공을 들여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팬덤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함께 꾸려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8개국에서 13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K-팝이나 K-드라마처럼 K-웹툰도 좀 두유노 클럽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장이 점점 커지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끄니까 좀 정부가 이런 것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불법 사이트들이 많이 맞아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툰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하기도 원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정보 보호 차원을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플랫폼 기획자, 네.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꼭 웹툰이 아니어도 네. 어떤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시 이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언이랄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분석해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역으로 어떻게 기획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화면을 분석해보기도 하고 기능 정의를 해보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기획자의 사고 방식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선택할 때도 기업의 규모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파악해서 그 기준을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관심 분야의 서비스를 기획해야지만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네네. 갖게 되면 나중에 이런 쪽에 지원을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면접에 갔을 때 뭐 준비했냐라고 할 때, 저는 웹툰을 좋아해서 왔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분석들을 지금까지 했었고 귀사는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주면 건방지니까 떨어질까요? 아니면 높이 살까요? 저는 이게 신입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역기획을 통해서 서비스를 미리 분석해 왔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업에서 알려주시는 네. 이런 꿀팁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본 기사 내용인데 우리가 뭐 K-팝이나 K-드라마, K-웹툰 이런 여러 가지 K자 붙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나 봤더니 결국엔 팬덤, 네. 팬분들이 어떻게 덕질을 하느냐, 이제 네. 덕질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성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팬덤이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아이돌 가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나눈 웹툰도 마찬가지고요. 웹소설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나눈 그 실감 콘텐츠형 전시,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배우나 스포츠 쪽 분야, 어느 분야든 간에 팬들이 있다면 그게 아주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건강한 덕질은 생활 활력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팬덤 문화를 잘 보고 있으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역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마음이겠거니 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도 파악하고 문화도 파악하고 아울러 그걸 가지고 성공의 네.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K컬처, K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홈모디지쿠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